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후삼국 시대 가겠습니다. 앞서 삼국 통일 과정 때처럼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가 언제 건국을 했고 멸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도 여러분들 좀 암기할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후백제 보이십니까? 900년에 견훤이 지금의 전주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견훤 상주 아작이라는 인물의 아들인데 원래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다가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당시 반란이 일어나니 그 반란 세력을 규합하고 수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역의 호족이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를 이렇게 동생으로 삼면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인 901년에 궁예가 지금의 개경인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궁예 액군은 신라 왕자 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왕이 쟁탈전에 말려들어서 부모가 죽고 그 시녀들이 갓나라의 궁예를 구하는 과정에서 성 위에서 한 시녀 던졌고 한 시녀가 받으려다가 손가락에 눈을 찔렀다. 숙녀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도적 양길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양길을 제끼고 그 세력을 다 아우르고 나서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예가 조금 공부량을 늘려주네. 궁예가 후고구려 이름을 마진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철원로 천도합니다. 송악에서 건국을 했다가 강원도 철원로 천도하고 또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바꿉니다. 젠장 후고구려가 마진이 됐다가 마진이 태봉으로 바뀌고 수도도 송악이었다가 철원로 바뀌었네. 그런데 이 태봉에 관등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네. 관등 기억나십니까? 백제 고이왕 때 16관등, 신라 법풍왕 때 17관등, 태봉은요 몇 관등? 9관등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광평성이라는 최고 정치 기구가 있었나 봅니다. 광평성의 광친해가 국정을 총괄하였다. 광평성의 광친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송악 호족의 자제지요. 그래서 궁예의 신임을 얻었고 호족의 자제고 아무래도 해상 세력이다 보니까 해상 쪽으로 저 밑에 나주 지역을 공격해서 넘버 2 지혜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제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었던 거고, 근데 궁예가 나중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생물이래. 관심법 그래가지고 많은 호족들을 막 때려 죽이고 자기 처자식까지 죽입니다. 무서웠던 호족들이 왕건을 추대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자신의 본거지 송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다시 900년에 후백제가 901년에 후고구려가, 물론 후고구려 나라 이름이 마진태봉으로 바뀌었다가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된다고요. 미리 좀 이야기하자면 926년에 발해가 거란족 요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지배층 상당수가 고려에 망명을 했을 때 왕건이 이들을 우대합니다. 자, 아무래도 발해가 멸망하면서 고려 힘이 조금 더 강해진 측면이 있었겠죠. 발해 세력이 고려로 망명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막 건국을 했을 때는 아직 궁예의 잔존 세력이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견훤과 싸울 생각을 왕건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견훤 세상이었죠. 견훤은 신라에 쳐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술 처먹고 놀고 있는 경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경순왕을 왕으로 앉히고 돌아오는데, 그때 경순왕이 왕건에게 이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는 견훤과 자웅을 겨룰 때가 됐다라고 해서 견훤을 급수합니다. 공산전투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여러분 전투 이름들이 있을 텐데 927년에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신순겸이 대신 죽게 되죠. 신순겸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공산전투에서는 견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930년에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935년에 왕건에게 나라를 들어 바칩니다. 935년 신라 멸망. 견훤이 늙음하게 좀 왜 그랬나 몰라. 큰아들이 신검이고 넷째 아들이 금강인데
넷째 금강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견훤이 금강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 큰아들 신검이 열받아가지고 자신의 동생 금강을 죽이고 자신의 아빠 후백제 건국자 견훤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버리죠.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왕건에게 항복을 하네. 그리고 왕건의 군대와 함께 후백제를 공격해서 견훤이 후백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참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후백제 멸망이 936년. 그런데 이 후백제 멸망의 마지막 전투가 일리천 전투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투 중에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마지막 전투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왕건은 새로운 세상을 열 만한 철학도 갖추고 있었고 역량도 있었고, 그러나 삼국을 통일하는 데 가장 큰 이유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고 신라에 대한 포용책을 폈던 반면에 견훤은 대신라 강경책 경혜왕 포석정에서 죽였잖아요. 그 전에 궁예는 부석사에 가서 신라왕들 초상화를 칼로 찢어버린 인물 아닙니까? 대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태몽설화에도 왕건은 용설하잖아. 왕건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는데 용 한 마리가 뱃속으로 훅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견훤설화, 지렁이설화 아십니까? 지렁이설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안 될까? 어떤 예쁜 여인이 새벽이면 꼭 잘생긴 미공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해주고 사라지고 사랑해주고 사라지고, 창피함에도 무릅쓰고 이걸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 옷에 실을 꼬매놓아라. 어디로 도망간지 잡자. 역시 그날도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해주고 사라집니다. 실이 문지방 밖으로 나가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저 앞마당까지 막 나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저기 앞산까지 가니까 따라가 봤더니 실이 땅 안으로 들어가 있어. 파봤더니 지렁이에게 칭칭 감겨져 있었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렁이와 사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애를 갖게 되니 그게 견훤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구는 용의 자식이고 누구는 지렁이 자식이야?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900년에 후백제, 901년에 후고구려, 그리고 918년에 고려 건국, 926년에 발해 멸망, 935년에 신라 멸망, 936년에 후백제 멸망하면서 민족의 재통일 이 선후관계 잡으시고 왕건이나 궁예나 견훤 인물 문제 잡으시면 후삼국은 해결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려 초기 정치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삼국 시대가 정확히 1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왜냐? 900년에 복수까지 되니까 한번 할게요. 견훤이 완산주의 후백제를, 901년에 궁예가 송악의 후고구려를, 그렇게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가 935년에 신라가 항복을 하고 936년에 마지막 전투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이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10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고려 초대 왕이었던 태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6명의 왕이 나오는 시기까지가 10세기인데 한능검에서는 태조, 광종, 성종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려 왕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4대 천왕이 바로 이 고려 초기의 태조와 광종과 성종과 저 뒤에 원감석기를 끝내는 공민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만 비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왕의 업적을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태조, 광종, 성종은 왜 이 왕이 이런 업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인물인 건 다 알죠. 후삼국 역시 통일했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 막 나라를 만들었고 분열기를 통일에 성공했으니 뭔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이걸 대민정책이라고 합니다. 대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율을 10분의 1로 고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셔야 될 텐데 통일신라 시대부터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는데 이게 후삼국 분열기의 혼란기 이게 깨진 겁니다. 호족들이 막 세금을 함부로 걷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율을 다시 10분의 1로 제정한다. 그러면서 참 멋진 말을 합니다. 왕건이
민유도.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데는 좀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분의 1만 세금 걷을 걸 주장했고, 그리고 춘대 추납기구, 빈민구제기구. 혹시 저기 앞에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 기억나십니까? 그건 진대법이고, 이런 진대법 같은 걸 실시하기 위한 기구 흑창을 설치합니다. 흑창에서 봄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가을에 갚게 했겠죠. 이게 바로 대민 정책입니다. 조세율 10분의 1, 치민유도, 흑창 설치. 그런데 고려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호족들의 지지를 받은 왕건에 의해 건국이 되었고, 역시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건국 초기에는 호족들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건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신관 제도는 왕건이 믿을 만한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해놓고 그 사신관이 자기 고향의 호족들 향리들을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료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경순왕 김부를, 그러니까 신라 마지막 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는 뭐냐면 통일 신라 시대에 있었던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수리 제도가 각 지방 고구려 백제 귀족의 자제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고려 건국 초기에는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인 제도죠. 이게 대호족책 중에 견제책이 바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면, 포용책이 막 호족과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 정책, 결혼 정책. 그러다 보니까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 뭐 그런 29명 부럽습니다. 말 잘못했다. 큰일 나려고. 편집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사성 정책이라고 해서 성을 하사하는 정책. 그러니까 당신도 왕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왕건이 왕씨 성을 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호족들이 우리도 그럼 성을 갖자,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여러 성씨들 본관을 따져서 중시족까지 막 올라가다 보면 이때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파평 신씨 같은 경우 신승겸이 바로 시조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호족을 견제하려고 사심관 기인제도 끌어안기 위해서 혼인정책과 사성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 막 건국되었기 때문에 초기 대외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나라 이름이 고려입니다. 가운데 구자 넣으면 고구려야.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었죠. 평양을 서경이라고 왕건이 태조가 인정해주면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서경의 여러 행정 기능을 분산시키고 학교도 만드는 분사제도 역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왕건이 후삼국 분열기에 발해 멸망이 되고 발해 왕자 대광현이 기순하니까 그들을 우대했다는 내용이 나오듯이, 발해 유민을 우대하면서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종 요나라는 야망국이다라고 하면서 대거란 강경책을 전개합니다. 대거란 강경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당시 거란이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여버리는 만부교 사건까지 바로 이 대거란 강경책, 북진정책,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자, 고구려 계승, 서경, 중시, 이런 것들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려 초기에 드디어 영토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의 영토는 대동강에서 영흥만까지인데, 이런 게 암기가 될까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시대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인데, 고려 초기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태조 왕건 다 했는데요. 마지막 태조 왕건은 후손들에게는 훈요 10조를 남기고, 그 다음 관료들에게는 정계와 계백요서를 남겼습니다만, 정계와 계백요서는 전해지지 않고 훈요 10조는 전해지더라. 왕건이 죽습니다. 나주 오씨 아들 해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건이 미아갑니다. 그래서 청주 집안의 호족이었던 왕요와 왕소, 훗날 정종과 광종이 되는 이 두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종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해종 때는 왕규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왕권이 비하겠다. 정종 때는 왕식념의 난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막말로 여러분 제가 고려사를 유튜브로 진짜 촬영하면 왕신념에 난 왕괴난만 가지고 15분 20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멘트 하나만 날리고 이렇게 끝내야 되니 참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왕권이 미약했던 해종과 정종 때는 왕괴난과 왕신념의 난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바로 4대 왕 광종이 꽝 하고 나타나서 왕권을 한 방에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조는 건국제하니까 백성을 위한 정책과 대외의 정책과 대호족 정책과 뭐 후손과 관료들에게 이런 것들을 남겼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광종은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그럼 여러분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이 뭐랬는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진골 귀족의 힘을 빼기 위해 노력했잖아. 그럼 광종은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개국 공신들과 호족들의 힘이 너무 강해 그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호족들의 힘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 사병이야. 그 사병은 노비거든요.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하기에 노비 앙검법, 노비를 자유민로 앙검하는, 풀어주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호족들의 사병은 자연스럽게 혁파된과 동시에 노비는 국가에 또 세금을 안 내잖아. 여기에 의무를 지지 않거든요. 그 노비가 자유민이 되면 국가 재정도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책 가장 중요한 노비 앙검법, 그리고 당연히 공신, 뭐 호족 많이 죽입니다. 왕동, 준홍 이런 친구들 죽이는데 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광종은 공신 호족을 숙청하고 노비 앙검법을 실시하고 주와 현 단위로 세금은 국가가 거둘 게 호족들이 함부로 걷지 마. 주형 공부법을 실시합니다. 멍청한 호족들 함부로 관직에 진출하려고 하지 마. 시험 봐. 과거제도. 후주, 사신,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과거제를 시행해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광덕, 준풍.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칭, 제, 건, 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려 왕이 살고 있었던 수도를 황도, 황제가 사는 도시다. 개경을 황도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왕권 강화 정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금 더 추가하자면 백간의 공복제를 실시합니다. 공복은 고구려는 기록이 안 나왔는지 안 가르쳤고, 백제는 고이왕 때 자비청, 신라는 법흥왕 때 자비청황, 고려는 바로 이 광종 때 자담비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종 뒤를 거쳐서 성종이 즉위합니다. 여러분, 성종은 태해, 정광, 경성 6번째 왕입니다. 6번째 왕 성종이 신하들에게 레포트를 써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왕을 잘하겠냐. 이때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채택이 됩니다. 28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 불교는 개인 수양하는 데 근본이 되는 거고 유교는 나라를 경영하는 데 근본이 된다. 왕이 개인 수양이 중요합니까? 나라를 경영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유교를 중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종의 업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성종 입장에서 이걸 채택해서 유교를 중시해야 되니 중앙에는 국립대학 국자감을 만들고 그 다음 도서관도 만듭니다. 이거 좀 어려울까요? 개경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 그리고 불교행사 연등의 팔관회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음서 출신자들에게 공부시키려고 문신월가법이라는 숙제를 내주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성종의 유교정치인의 확립을 쉽게 갑시다. 국립대학, 국자감, 연등의 팔관의 불교행사 중지, 그리고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과거제도를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유학자들이 선발될 거고 이들을 중앙 관직을 다 못 주게 되니 지방에 주요 도시 12곳을 선정해서 12목이라고 해놓고 목사로 파견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초의 지방간 파견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선생님, 통일신라 시대에 구주 오소경이 있었고 알아먹으시려나? 구주에는 도독이, 오소경에는 사신이 파견됐다. 이거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독이나 사신은 그냥 넓은 의미의 지방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지방에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제도에 선발된 사람을 지방간으로 내려보내는 건 최초였기 때문에 성종의 12목 설치는 최초의 지방간 파견이다. 그리고 목사를 파견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고려의 가장 큰 도시에는 가장 힘이 센 호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호족들을 수령들이 이제 힘으로 눌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호족이 향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바로 다른 말로 이걸 향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다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를 치국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학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국립대학이라는 국자감도 만듭니다. 그리고 불교행사 연등의 팔관회를 잠깐 중지시킵니다.
과거제도를 확대시켜서 많은 인재를 선발해서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로 내려보내니 호족은 이 수령들을 보좌하는 향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향리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을 지금 책에 보면 있을 겁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 문장 때문에 12목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자고요. 유교정 친임을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과거제도를 확대 실시했고 이렇게 뽑힌 유학자들을 12목 설치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니 호족은 향리로 전락하고 향리제가 실시되었더라. 그리고 아까 왜 성종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고려의 중앙정치조직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이성육부제로 운영하거든요. 중앙정치조직이 바로 이 성종 때 확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사 가면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도 이 성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고 의창, 상평창이 성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금 이거 수어망수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조냐, 광종이냐, 성종이냐 문제 풀면서 제가 써놓고 이건 누구 업적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려 정치사 이제 드디어 통치체제 들어오는데 고려하고 조선 가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각 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입니다. 제가 공부량을 줄여드릴게요. 일단 고려 통치체제를 한 시간에 모두 강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 시간은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려 역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모방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죠. 발해. 발해 문왕 때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잖아. 발해는 어떻게 운영했죠? 여기 보시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당나라 삼성인데 삼성의 명칭을 완전히 달리 해가지고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이건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정당성을 최고 정치기구로 만들어 놓고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게 했던 게 바로 발해의 독자적 운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나라 육부는 이호예 병형공. 원래 이제 한국사 공부하면 이조, 조선은 이조라고 하죠. 이조와 호조와 예조와 형조, 공조가 각각 뭐 하는 곳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당나라에서도 이호예 병형공 해가지고 뒤에 부자를 붙였는데 발해는 갑자기 충인의지예신 유교적 명칭의 육부를 활용했죠. 이거 기억납니까? 이런 게 독자적이었다고요. 발해는. 오케이? 복습한 겁니다. 근데 고려는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당의 삼성 육부 틀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역시 모방했죠. 근데 또 독자적으로 운영해. 일단 두 개 성을 하나로 묶어서 이성육부로 운영했다는 게 독자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독자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를 제신이라고 합니다. 이품이상의 고위관리를. 하급관리를 미리 이야기하는데 낭사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중추원은 좀 이렇게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이품이상의 고위관리를 추밀이라고 하고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친구들을 승선이라고 합니다. 이 승선이 조선시대로 치면 승지, 사극 드라마에서 들어봤죠. 그런데 바로 이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이품이상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중추원의 추밀이 만나서 뭘 구성하냐면 도병마사를 구성합니다. 이게 회의기구인데 제신과 추밀이 만났다라고 해서 제추회의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의기구가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가 귀족사이니까 국가의 중대사를 논해요.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황제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귀족회의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귀족회의기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독자적입니다. 도병마사는 나라 바깥 일을 담당하고요. 식목도감은 나라 안의 일, 그러니까 여기는 막 국방 문제 담당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법률이라든지 어떤 행사의 격식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추회의, 귀족회의 기구가 분명히 고려시대는 존재했다. 도병마사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중에 이 도병마사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도병마사가 언제 원간석기에는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이 도평의사사는 바로 식목도감의 기능까지 빼앗아서 고려의 최고 합작이유가 되는 거고 도평의사사를 다른 말로 줄여서 도당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도병마사를 구성한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귀족의 기구가 있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것이다.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으나 고려는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다시 발해는 어느 왕 때 중앙 정치 조직이 확립됐다고요? 문왕 때, 고려는 성종 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사대는 감찰기구입니다. 감찰기구 벌써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완전히 정말 100점 맞으려는 수험생이 아니다 보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감찰기구로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었고 지방에는 외사정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해는 감찰기구가 중정대가 있었죠. 고려 감찰기구 어사대고 조선은 이게 명칭만 사헌부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친구들 파란색이 잘 보일까요? 바로 중서문화성의 하급관리 낭사와 감찰기구 어사대가 만나서 뭘 형성하냐면 대간을 형성합니다. 원래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이 대간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간쟁, 전하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 왕이 뭔가 명령을 내렸지만 옳지 못한 명령이기 때문에 받들 수 없다. 봉박. 왕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어보이는 서경권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왕권 견제 역할이죠. 이게 왕권 견제자 누가 봐도 간쟁 전하 아니 되옵니다. 당신 명령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임명을 철회해 주세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가 만나서 대간을 형성한다. 대간은 왕권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3사가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이건 왜 잘 나오냐면 조선에 가도 조선시대에 3사가 있습니다. 숫자 3이죠. 그 3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고 공부할 텐데 이 조선의 3사는 나라의 중요한 공론을 결정하는 여론기구고 학술기구고 여러 나름 역할이 있어요. 뭐 감찰 기능도 있고 역시 이 3사 중에 나중에 이제 사헌부와 사간원이 대간을 형성한다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3사와 명칭을 같이 하는 3사가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이 3사는 단순 회계기구입니다. 회계기구.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회계기구라는 거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중촌의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중촌의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한다 뭐 이런 거 단어 바꾸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3사는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 더.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지만 송의 관제도 분명히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요. 왜요? 바로 이 중추원과 3사는 송나라에서 보였던 정치 기구들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대신 재신과 추밀, 제추회의, 낭사, 어사대, 대간 이건 어려울 수 있죠.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정치 기구들 말고도 무신들의 합작이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무신 직공기 가면 중방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였다 이런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서 만드는 춘추관도 분명히 존재했고 국립대학 어느 왕 때 만들어집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고려 성종 때 국립대학 국자감이 만들어집니다. 벌써 국립대학 몇 개 나왔나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국립대학 왕이 다 중요합니다. 소수리망의 태학, 통일신라 국립대학, 신문왕의 국학.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죠. 발해 국립대학 문왕 때 주자감, 고려 국립대학 고려 성종 때 국자감. 이건 암기지 이해가 아니잖아. 물론 한능검에서는 어느 왕의 업적을 물어보면서 이 왕이 국자감을 만들었고 어찌고 저찌고 아 고려 성종이구나 아마 이렇게 보기 자료로 좀 주어질 확률이 높긴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치조직은 제가 편집하는 시간을 조금 아끼고자 직접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되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진짜 수험 한국사 막 공무원 한국사에서는요 이 기구들 말고도 정말 어려운 기구들을 더 많이 공부하는데 그거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 중앙 정치 조직을 끝냈습니다. 야 이제 이 시간에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여러분 책들 보시면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한단 말입니까? 포기할까요? 제가 진짜 요약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제가 요약해 드린 내용에서 90%가 출제가 될 겁니다. 만에 하나 벗어나서 어렵게 출제되는 10%는 포기해야죠. 우리가 이 한능검으로 뭐 꼭 합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 지어지는 그 시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정시험이고 더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 점수를 저는 꼭 맞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십시오. 고려 지방제도는 원래 고려 성종 때 12목이 설치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지만 현종이라는 왕 때 오도 양계가 정비됩니다. 여러분, 지방제도는 최소한 방금 이야기한 고려는 오도 양계다.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나머지 다 버리셔도 절반 공부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고구려 지방제도, 백제 지방제도 해보십시오. 고구려 5부, 백제 5방, 신라 5주 되나요? 통일신라 9주, 오소경. 발해는요? 통일신라는 신문왕이고 발해 지방제도는 발해 선왕이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오경, 15부 62주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지방제도 대가리도 암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먼저 암기하십시오. 고려 현종 때 오도와 양계. 그런데 오도는 행정적 성격이고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저 국경지대와 동해안에 북계 동계 이게 양계고 나머지는 오도다. 오도 이름까지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고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시 오도에는 안찰사, 양계는 병마사. 그 다음부터 오도 밑에 주군, 현이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데 행정구역 말단 단위에 현이 있는데 고려시대는 지방간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했는데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지방간 파견 주현보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말단 단위인 현에 100%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고 고려시대는 속현이 더 많았다고. 아주 중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보다 더 차별받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향소 부곡민입니다.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바로 향소 부곡민이 일반 현에 살고 있는 농민, 나중에 사회사 공부하겠습니다만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고려시대 농민들을 백정 그러면 조선시대는 도살업자지만 이런 고려시대 일반 농민보다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소 부곡민이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 농사 짓는 곳이고 소는 수급에 종사하는 곳인데 이 향소 부곡민은 일반 현에 살고 있는 농민보다는 조금 차별받았습니다. 무슨 차별을 받았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국자감 입학이 안 돼요. 과거 응시가 안 돼요. 이딴 거는 한능검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고 더 많은 세금을 냈다고. 여러분, 세금을 내니까 자유민은 자유민일 텐데 뭔가 차별받았으니까 신분은 양해인데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차별받았다. 실양 역천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향소 부곡이다. 그러면 고려 5도의 안찰사 행정구역, 안찰사가 파견되었고 저기 마지막 행정구역 말단단이 현에 100%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아서 속현이 많았고 그 다음 현보다 차별받는 향소 부곡민이 사는 곳이 있었다.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공부했고 그 다음 뭐 사도부, 팔목 이런 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고려는 중요 도시가 삼경이 있었는데 고려 초기 삼경은 개경과 개경 아시죠? 수도? 그리고 평양을 중시하면서 서경, 태조가 서경을 설치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전 왕조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문종이라는 왕이 남경을 설치하면서 개경, 서경, 동경이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더라. 여기까지만. 여기에 뭐 유수들이 파견되었고 사도부에는 도부사가 파견돼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들을 뭐 개수관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에 모든 걸 실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한능검에서 어렵게 출제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능검 시행 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두 번 출제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포기할 건 포기합시다. 이렇게 지방제도. 군사제도 갑니다. 여러분 군사제도는 더 토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는 군사 제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신라는 분명히 기록이 있습니다. 일서당 6정입니다. 제가 강조를 안 했죠. 중앙군 일서당이 있고 지방군이 5주에도 5개 주 중에 한 주에 또 2개의 정이 있어서 6정이 있어서 뭐랑 비슷하죠. 제가 통일신라부터 강조했습니다.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 보세요. 지금 대가리 암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구서당 십정할 때 통일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눴는데 저 한주에는 2개의 정이 필요해서 지방군으로 십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까? 발에는 중앙군 10위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는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는데 일단 중앙군은 2군 6위 이거 잡으세요. 대가리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뭐 2군 6인데 2군의 응양군이 있고 영호군이 있고 응양군의 반주가 상장군으로서 최고 병부상서를 겸임하고 1령에 1000명씩 해서 45령으로 구성된 게 중앙군이고 6위는 좌우의, 신호의, 흥의 이런 거 암기하는 거 금오이 막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중앙군은 2군 6인데 중앙군이니까 왕의 친위부대고 수도 경비 역할을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중앙군이니까. 그런데 이 중앙군은 직업군인이어서 군인전을 지급받는다. 여기까지만. 조금 더 가면 신분 쪽으로 직업군인을 했던 군반이라는 신분층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중앙군은 왕이 친위부대고 수대를 경비함과 동시에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은 세습됐다고. 아빠가 중앙군이면 자식도 중앙군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려 중앙군 뭐라고요? 2군 6위 끝.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니 뭐 미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 그런데 지방군은요. 여러분 행정구역 말단 단위에 5도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지방군은요. 5도와 양계가 또 구분됩니다. 고려는 5도가 있었고 양계가 있었잖아.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까? 양계는 주진군이 존재합니다. 주진군 싸움 잘합니다. 그런데 5도 행정구역은 좀 싸움 못하는 친구들인데 지방관이 있는 곳이면 주연이었고 없는 곳이면 속현이었죠. 현중에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방관이 있는 곳에 군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도에는 주영군. 여러분 대가리만 암기하십시오. 5도에는 주형군. 양계는 주진군. 주영군은 정용, 보승, 일품으로 구성되고 주진군은 좌우, 초군으로 구성되고 도령이 지휘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거는 막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수능에서도 맞아요. 수능에서는 좀 이렇게 막 도령이 지휘한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보다 쉽게 가도 되잖아요. 대가리 암기하기도 어렵다니까. 중앙군은 2군 6이고 지방군은 5도에는 주영군, 양계는 주진군. 됩니까? 주진군 도령이 지휘한다? 이 정도까지만 얼마나 쉽게 끝내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 교재를 보시면 밑에 고려시대 특수군이 나옵니다. 그럼 고려 대간계 가서 공부할 때 고려 3대왕 정종이 거란을 공격하기에 광군 30만을 조직했다. 여진족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도 기병을 만들기 위해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신기 신보 항마군인 별무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후가 개경의 밤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가 이래저래 해서 삼별초가 되었고 나중에 개경으로 황궁하게 되니까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몽골에게 저항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광군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별무반과 삼별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대외 관계에 가서 다시 제대로 공부합니다. 최소한 뭐 지금 별무반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부대였어. 삼별초는 대몽 항쟁을 전개했던 부대였어. 광군은 거란을 공격하기 위한 부대였어.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연호군이 있나요? 연호군은 버리십시오. 됐습니까? 저는 지금 공부를 많이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려 과거제도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선의 과거제도는 수험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고려 과거제도는 수험 한국사에서도 많이 기출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제 이 파트에 하필 잡아놓은 문제가 고려 과거제도이긴 한데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일단 고려는 무과가 없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갑시다. 그리고 대신 과거제도는 언제 처음 시행됩니까? 대답해야죠. 어느 왕 때? 광종 때. 후주에 사신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제도인 과거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광종이 승과까지 함께 실시했다. 실은 불교사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그래서 고려 과거는 문과와 승과와 잡과 이렇게 암기해버리십시오. 문과를 빼버리고 문과와 승과와 잡과. 근데 고려에서 승과와 잡과까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마 정답으로 떠질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과는 이건 진짜 두 개 암기 못하면 거의 자살각입니다. 고려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는데 제술과는 한문학을 시험 보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본다. 조금 더 어렵게 가면 한문학을 시험 보는 제술과는 진사시라고 하고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명경과는 횡원시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가면 물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험은 제술과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는 귀족사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벌 귀족사회 이런 것들 공부한다거나 그러면 이들의 정치적 기반은 음서다. 나중에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도 주로 음서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음서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음서는 하여간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이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 올라서면 그 모든 자식들이나 외손자나 조카 사이까지 외손자인데 친손자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고위 관리 덕에 관직에 그냥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음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나중에 조선에도 음서가 있습니다만 조선의 음서는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중에 한 명의 자제에게만 음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이품은 아무나 못하죠. 거의 정승 판서급인데. 근데 오품은 어지간하면 그래서 오품 이상 관료의 모든 자제와 조카와 외손자와 사이까지 음서 혜택을 잇고 중앙정계에 진출한다는 것도 좀 잡으시고 고려 과거제도의 특징은 과거 출제자를 지공거라고 하는데 이 지공거를 또 좌주라고도 합니다. 그 좌주가 출제하고 관직에 합격하면 문생이 돼요. 좌주의 문생. 그래서 좌주와 문생 간의 결탁 관계가 거의 사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좌주와 문생 간의 결탁 관계를 깨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가서는 좌주 문생 관계가 사라지는데 고려에서는 좌주 문생 관계가 존재했다. 뭐 지금 제 교재를 보시면 뭐 향시가 있고 국자감시가 있고 동당감시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공무원 한국사 가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문과의 제술과 명경과가 아주 중요하구나. 순과? 여러분 순과 교정시, 선종시 막 전등록을 시험 보고 화엄경을 시험 보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어쩔 수 없이 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책만 보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건 다른 한능검 책에도 이런 내용이 다 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여드리는 거예요. 됩니까? 음서 장난 아니었구나 고려시대. 그리고 자주와 문생 간의 결탁 관계가 강했구나. 이렇게 고려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를 중요 포인트만 잡아서 강의했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